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 기관 투자가 몇 분 된 거를 빼놓고는 저는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원되도록 그냥 뒀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0번째 재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속된 지 6개월, 재판이 시작된 지는 4개월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던 부분, 이 부분이 되게 관심이었는데 혐의는 다 부인했어요. 그렇죠. 모른다, 아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거는 어떤 지금 입장이고 전략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용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혐의 자체를. 네.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모르다 아니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뇌물 줬습니다. 그러면 자백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부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진술 같은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백하라는 건 어차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고인이 나와서 다 아니라고 하는데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재판장이 그래 아니지 아니라고 하니까 무죄야 이렇게 하는 재판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유무죄는 네.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어떤 그 진술보다는 네. 기존에 나왔던 어떤 증거들과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합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부인하는 진술들은 재판의 결과에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봐요. 사실 정유라의 이 승마 지원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은 두 가지 같아요. 일단은 나는 모른다. 네. 그리고 삼성 내에서 내 위치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최지선흥 미래전략실장이 알아서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지성 실장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래서 나는 알아서 잘 할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최지성 실장은 내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나머지 이제 동계 스포츠 지원센터에 지원한 부분, 16억이죠. 그런 부분 나 모른다. 네. 얘기를 하고 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도 그건 나중에 언론에서 문제가 된 뒤에 그때서야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한편으로 나는 삼성의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고 삼성전자 소속이기 때문에 네. 미래전략실은 최지성 실장이 다 알아서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지성 실장이 그건 받아서 맞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으로 가니까 그럼 지금 이게 부회장님 구하기 위한 어떤 충성스러운 부하가 뒤집어쓰기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제가 너무 단순화시켰나요? 구두로는 그렇게 지금 가는 거죠. 최지성 그래요? 실장이 내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몰랐다라고 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아하.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뭔가 이재용 부회장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을 내놔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모든 네, 일은. 이것도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재형 실장 얘기도 전부 다 진실 아니면 거짓말 둘 중에 아니겠습니까? 네. 진실이라고 하면 그냥 뭐 그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거짓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제 정교한 시나리오를 짠 거죠. 네. 임원들이랑 이재용 부회장의 말이 딱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다른 피고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말을 쫙 늘어놓고 보면 시나리오가 쫙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라고 하면 제가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삼성이 뇌물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관이 있습니다. 그 문을 다 특검이 뚫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첫 번째 문부터 강하게 디펜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예 한치의 침입도 용납하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않겠다. 거죠. 정유라 몰라. 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른다는데 뇌물 어떻게 성립해요? 심지어-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최지성 실장은 이런 말까지 했네요.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아니, 계속 하세요? 예, 당시 최순실이 장난질 치는 것 같았는데 네.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언비어 같은 걸 옮겼다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고조차도 아예 안 했으니 이재용 부회장이 알 리가 없다. 아예 선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딱 대통령 만날 2015년 7월 25일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막 레이저를 쏴요. 막 네. 옆에 왜 지원 안 하고 난리가 난 거죠. 네. 와 어떡하지 하고 옵니다. 네. 회사로 가서 의원들한테 야 이거 가니까 대통령 승마협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네. 알아서 좀 해봐. 이러고 본인은 빠집니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은 네. 나는 이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네. 생각을 했다는 내가 거죠. 신경 쓰는 데로 완전히 휴대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언제 내가 승마협회 신경 써? 야 알아서 해봐. 그러고 빠집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어떡하지 하다가 승마협회를 담당하고 있던 박상진 사장이 딱 독일로 갑니다. 네. 그 7월 29일에 거기서 박원호 전무를 만나요. 네. 박원호 전무가 야 최순실이 실세인데 니들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큰일 났네. 이 말 안 들으면 우리 회사가 불리해지겠는데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최지선 실장을 비롯한 미래적신 임원들이 이거 그냥 우리 선에서 해결하지 뭘 이걸 부회장한테 보고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네. 삼성의 그 관련 임원들과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을 쫙 맞춰놓고 보면 큰 줄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최지성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룹 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했다.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 본인이 자기가 다 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 근데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의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수백억이 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최지성 실장이 마음대로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네. 문제는 이 상식과 이 지금 현재 법적인 싸움에서의 증거 부분에서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저러한 삼성의 논리를 과연 특검이 깰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를 들밀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있고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던 그 자리에서 과연 이 경영권 승계를 보장받고 뭔가 대가를 줬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기서는 무슨 부탁을 하고 말고 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7월 25일이 삼성과 특검이 모두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에 네. 이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를 특검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네. 이재용 부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두 사람만 얘기했으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러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은 그때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께 회장님한테. 자주 야단받고 독한 훈련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없다. 그 누가 야단을 쳤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말 40평생 아버지 위에 처음으로 야단을 맞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 레이저가 그렇게 무서운 줄 그날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용 그냥 대규모로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큰일 났는데 이렇게 방어하느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해서 네. 저렇게 내가 너무 많이 그날 당황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만큼 2015년 7월 25일에 청와대 독대에서 뭐가 있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결심 공판까지 4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삼성 측의 이 임원들의 진술들 그리고 부회장의 진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4일밖에 안 남은 특검 입장에서는 허를 탁 찔른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독대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두 명이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지금 이른바 뇌물 혐의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나머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특검이 강력하게 압박을 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잘 안 통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됐다는 문서나 네.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어떤 게 있지 않는 한 굉장히 특검으로서는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뇌물 공여죄 혐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도 쟁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역은 종각역입니다. 내리실문 자, 서울 지하철을 왼쪽입니다.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정보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날부터 몇몇 지하철역의 하차 안내 방송과 표지판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번 달부터 한 정거장에 역 이름이 2개가 되는 역들이 생겼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네. 바로 종각 사당 합정하계 이런 등등 해서 총 네. 18개 역이 지금 이름이 2개가 됩니다. 네. 이름이 2개가 된다는 건 결국에 역명을 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각역 같은 경우에는 종각 그리고 SC 제일은행이라고 괄호를 해서 써놓고 역 이렇게 붙게 되고요. 네. 사당은 사당이라고 해서 대항병원역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합정 홀트 아동복지회역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괄호를 해서 2개를 붙이는 건데요. 네. 자, 왜 이렇게 됐냐? 네. 바로 서울시가 역 이름을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 네. 그 역 이름을 사서 자신들의 이름을 같이 변기를 하는 형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 이름을 하나 상업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팔아서 재원을 조달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가보면은 지금 다 바뀌는 겁니까?
가보면 역마다 이제 일제히 다 바뀌는 겁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체된 곳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많이 교체가 됐는데 지금 교체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거의 네. 다 교체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들으신 것처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종강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다 얘기를 하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8월 1일부터는 혼용을 해서 음성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강역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SC제일은행역이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잘 듣고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외국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요? 네, 뉴욕의 경우를 보시면요. 네. 2009년도에 뉴욕시가 그 한 역 이름을 그 바클레이 센터라는 회사에 20년 동안 400만 달러를 받고 이렇게 아하. 임차를 해줬습니다. 네. 우리처럼 변기를 하는 건데요. 네. 한 50억 정도를 받아서 뉴욕시가 그 지하철 개선 사업에 쓰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우리 서울시 지하철처럼 뉴욕시가 그 총 72개의 지역에 있는 지하철 전철역을 대상으로 역명 공모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역에서 많게는요, 그 60만 달러 정도의 그 역명 교체에 관한 비용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역 이름이 변기가 되는 역 가운데 다 좋습니다. 의도도 다 좋고 취지도 다 좋은데 역 이름이 좀 이상하게 달린 역들이 있어서 좀 갸우뚱한다면서요? 시민들이 어떤 역들이 어떤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처음에 보면 사당역에 가면 네, 사당역이 뭘로 바뀌죠? 예, 대항병원이라는 역으로. 대항병원. 예, 대항병원은 사실 방배동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꽤나 오랫동안 있는 학문 전문 병원입니다. 아, 근데 이 병원이 이 예. 역 이름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였는데 네. 사람들이 좀 발음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웃음거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곡역이나 신논현역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곡역은 마곡역을 가보면요. 예, 5호선 마곡역에 가면 홈앤쇼핑이라는 그 쇼핑 채널 회사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곡, 근데 붙여 읽으면 마곡 홈앤쇼핑역 해서 굉장히 느낌이 이상합니다. 마곡 코맨쇼핑역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네. 신논현역은 르메르디앙역이 됐습니다. 좀 어렵네요, 네, 이거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잠시만요. 신논현 르메르디앙역. 예, 이렇게 읽을 수가 좀 힘드네요. 제가 읽어도 좀 힘든데. 자, 이런 부분들 조금 갸우뚱하는 역 이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의아해한다. 글쎄요, 뭐 그래도 서울시의 재원을 조달하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름을 두 개 변기하는 역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역은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지금 어디가 가장 비싸게 팔렸냐 이거보다는 네. 지금 서울시가 어쨌든 이거를 가격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한번 용역을 해서 볼까요, 알아봤어요. 한번? 네. 그랬더니 1위가 바로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네. 비싸겠죠. 그렇죠. 일단은 평일에도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주말에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5억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이 이거 됐습니다. 기간은요? 뭐 1년에 5억입니까? 네네, 보통 그렇게 이제 판매가 네. 되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비싼 곳은 3년에 네, 3년에 5억. 네, 5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싸게 판매가 된 곳은 바로 충무로역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세 개 노선이 겹치는 곳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유동인구가 환승역. 그렇죠. 네, 환승역이죠. 네. 환승역이 비쌉니다. 그리고 아. 보시는 것처럼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삼역 모두 평일에 다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사람이 많은 이 네. 고속터미널역에 약간 밀린 거죠, 가격이. 네. 그다음에 을지로 있고요. 그리고 명동역 순서로 가격이 5억에서 3억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명동에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그 유동 인구나 또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까 뭐 유동 인구나 환승역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말고. 명동이 유명한데 명동은 지하철 4호선 하나예요. 아, 고속터미널 환승이 안 3호선 있죠. 되는군요. 5호선 있죠. 제가 알기로 7호선도 있을 거나 3개가 환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비싸게 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너무 싸요. 이게 더 싸다고.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부작용도 있잖아요. 아까 뭐, 네네. 대한항공, 뭐 이상한 이름, 뭐 이렇게 항문역, 뭐, 그, 네티즌 비판들도 있는데, 네네. 그런 비판, 이 지하철역이랑 공공재를 상업 광고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걸 추진하는 것은 서울도시철도공사나 어떤 그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적자를 좀 메우려는 건데, 네. 그럼 그렇게 할 바야 저는 좀 가격을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가격을 올리고 정말 그 역 주변에 큰 랜드마크 회사들을 유치해서 조금 더 광고 효과도 높여주면서 이왕 할 거
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고속터미널 인력은 뭐 5억 1천만 원이 넘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낮은 데도 있어서 네. 32개 역을 다 판매를 해서 서울시가 얻는 수익이 한 64억 원 정도. 그러니까 아하.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역당 한 2억 원 정도.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